안녕하세요. 오세근 농사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실제 실무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임금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부에서는 임금에 관한 부분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주휴수당에 관해서 산정을 해봤고, 계산 또 이해를 하는데 알아보았고, 두 번째인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하고 다음 테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도 코로나에 문제가 없도록 방역 철저히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에서 최저임금에 관한 실무 사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 정도는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해서 금방 말씀했던 그 복리후생에 관련된 부분들로 지급되는 부분들은 일정 금액 부분들이 최저임금에 포함해서 산정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화면 보는 것처럼 182만 2,480원인데 최저임금이 이 월 환산되는 금액의 상여금인 경우에는 3%, 복리후생인 경우에는 3% 초과되는 금액, 다시 말해서 54,674원이 초과되는 금액 부분들은 최저임금으로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월 환산되는 금액, 즉 191만 4,400원에서 2%인 38,289원이 초과된 15만원 경우에 11만 1,711원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돼서 기본급이 이와 같이 조정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어서 그 다음에 그러면 시급제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제가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은 월급 근로제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는데 아르바이트도 많이 채용을 하니까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주 20시간을 근무를 20시간을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바로 알죠. 주유는 몇 시간? 4시간. 그렇죠. 24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월 환산하게 되면 이게 104.3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일 식대를 5,000원, 월 6만 원의 식대를 지급 시 최저임금 조정액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2022년 같은 예를 들어볼게요. 2022년 경우에는 최저시급이 9,165원으로 갑니다. 근데 월 9,165원을 이 알바로 환산을 하게 되면 20시간을 환산하게 되면 9,160원을 104.3시간으로 곱하게 되면 95만 5,388원이 납니다. 근데 95만 5,380원, 즉 월 환산되는 금액에 내년에 몇 프로? 2% 초과되는 금액. 2% 초과되는 금액이 19,108원이 됩니다. 2%가. 그러면 월 6만 원을 지급되면 식대로서 19,108원을 초과되는 4,892원이 최저임금으로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월 최저임금은 2022년도에 95만 5,388원이 되는데 식대 6만 원을 지급되는 케이스는 기본급이 91만 4,496원, 시급이 8,768원에서 약간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식대를 지급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대 등 복리후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조정해서 좀 우리 소상공인의 최저임금의 문제 위반을 조금 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임금 산정. 지금까지 우리 주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그러면 임금을 어떻게 산정을 하면 되느냐? 너무 당연한, 임금 근무한 만큼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마 소상공인 여러분, 여러 사업장 입장에서는 기본급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수당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상여금을 일부 지급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죠. 임금의 구성 부분들이 다양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마 소상공인들의 기본 임금 체계가 가장 많은 쪽이 아마 우측에 나와 있는 기본급, 그 다음에 또는 식대. 기본급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임금 베이스로 기준을 해서
뭐 일정 부분 경력이나 뭐 근속연수, 회사의 임금 수준, 업종의 임금 수준 이런 것들 감안해서 플러스 알파의 형태로 임금을 단순화시켜서 아마 산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식대 같은 경우에는 부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들이 아마 10만 원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또 10만 원 왜 그런가 봤더니 10만 원 같은 경우에 식대를 하게 되면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다 보니까 또 비과세 혜택을 보게 되면 나중에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도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식대를 집어넣고 또 아까 말했던 식대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 부분들에서 최저임금으로 조정이 되는 거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형태의 임금 체계가 가장 많지 않을까. 그래서 소상공인 여러분도 기본 임금 체계를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는 기본급, 물론 기본급에는 아까 말씀했던 주휴상이 당연히 포함되어야겠죠. 그 다음 식대, 그 다음에 시간의 근로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수당, 뭐 연장, 야간, 휴일, 뭐 연차수당 이런 형태의 임금 체계가 구성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회사의 현실에 맞게, 우리 사업장에 맞게 임금 체계를 구성하는데 아마 이 기본 베이스로 해서 필요할 때 뭐 수당을 산정한다든지 성과급이라든지 상여금 부분들을 반영시키는 임금 체계를 계산하시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 임금 체계, 임금 산정 관련해서 법정 수당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많이 혼돈하는,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법정 수당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할 것은 우리 사업장이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에 따라서 대단히 중요하게 법이 적용이 달리 적용됩니다. 5인, 무슨 말이냐면 5인 이상이 되면 가산임금이 법정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즉 법정수당이 연장, 휴일, 야간이라고 발생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되죠? 그렇습니다. 50%가 가산이 됩니다. 그런데 아예 나는 뭐 우리 사업장은 5인 미만이야, 사장님 제외하고 5인 미만이야 라고 하면 그것은 가산임금 없이 기존에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산정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례에서는 5인 이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5인 이상을 가장 어려워하니까 5인 이상인 경우에 법정수당은 이렇게 산정하는 거구나 라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 시간당 10,000원인 경우에 5인 이상을 가정을 해서 수요일에 A라는 직원을 채용해서 9시에 출근해서 23시까지 9시에서 23시까지 일을 하였고, 토요일이 여기 지금 근로자의 날이라고 했어요. 이게 휴일이라는 소리죠. 휴일에 9시 출근하여 23시간을 퇴근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장, 휴일, 야간 수당은 얼마인지요? 아마 사장님께서는,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뭐 이거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좀 뭐 다른 방법이 있나? 또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이 부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휴게 시간은 점심, 저녁 1시간이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했고요. 시간당 임금은 10,000원일 때 산정을 해 보도록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지금 9시에 근무를 해서 23시에 퇴근을 했다고 했어요. 수요일과 토요일, 즉 평일과 휴일에 근무를 한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일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뭐라고 하죠? 연장 근로, 시간의 근로라고 하죠. 이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8시간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자, 근데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이에요? 근로시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죠. 휴게 시간을 제외를 하게 되면 8시간에, 평일 같은 8시간의 일반 근로시간에 초과되는 4시간의 2번이죠. 4시간에 뭐가 발생합니까? 연장 시간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야간 시간도 있죠. 야간 시간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22시간에서 다음날 6시까지 근무하는 시간. 근데 이분은 몇 시까지 근무했어요? 22시에서 23시까지. 22에서 23시까지니까 몇 시간에? 1시간의 야간 근로가 발생을 하죠.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해당 근로자는 평일인 경우에는 8시간의 평일 근무와 4시간의 연장 근무와
1시간의 야간 근무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그 다음 휴일에는 8시간의 휴일 근무죠. 휴일이니까 8시간의 휴일 근무와 4시간의 휴일 근무에다가 플러스 뭡니까? 연장 근무. 휴일 연장 근무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1시간의 야간 근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걸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평일에는 정상 근로에다가 연장 근로 몇 시간? 4시간, 야간 근로 1시간. 휴일에는 휴일 근로 8시간, 휴일 연장 4시간, 야간 근로 1시간. 제가 50% 연장, 야간, 휴일에는 50%가 가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원래 근무하는 4시간에 대해서는 50%가 가산이 돼서 1.5배를 시간당 임금에 계산이 되면 됩니다. 50% 가산. 그러니까 원래 근무하는 일에 대한 시간과 일에 대한 4시간에 대한 근무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0.5에 해당되는 2시간에 대한 가산 임금이 발생한다. 그래서 1.5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좀 주의할 건 휴일 근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8시간인 경우에는 휴일 근로는 원래 근무해야 하는 1시간, 이 일에 대한 8시간 부에다가 실질적으로 50% 가산되는 부분이니까 1.5, 즉 12시간 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가 50% 가산이 돼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휴일 연장입니다. 휴일 연장. 이것은 4시간, 평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인 4시간에 대한 휴일 연장은 휴일의 가산임금 50%, 그 다음에 연장에 대한 가산임금 50%, 그러니까 몇이 돼요? 1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배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10,000원에 2배 4시간 8만원. 그 야간 근로는 몇 시간입니까? 평일날 1시간, 휴일에 1시간, 즉 2시간 있으니까 2시간에 대한 추가 50% 가산해서 50%해서 10,000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27만 원을 이분은 알바를 채용을 했을 때 지급을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는 5인 미만이야. 5인 미만이라고 하면 여기 가산은 1.5, 1.5, 2, 0.5 그냥 쭉 1로 산정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산임금이 50%가 반영돼서 되는데, 하나 주의할 것은 휴일 연장인 경우에는 휴일 플러스 연장, 휴일의 50%, 그 다음에 휴일 연장에 대한 50%에서 100%가 지급이 된다.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휴일 연장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지급을 합니다.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그냥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합니다 라고 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도 있습니다. 이걸 포괄임금 계약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포괄임금 계약은 조금 다툼은 있습니다. 다툼은 있고, 노동부에서도 사실은 아직 출신의 어떤 노동부의 어떤 지침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경향은 실제 포괄임금은 근로시간 산정이 좀 어려운 경우에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다만 그 포괄임금을 산정을 했을 때 해당 금액이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하고, 그 금액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포괄임금 계약 형태가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연장이나 휴일 또는 야간을 포함하는 임금 계약을 계산을 하고는 있을 거예요. 물론 법원 판례에서는 이걸 인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즉 계산의 편의성을 해서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이 만약에 부득이 포괄임금 계약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임금 산정에 있어서 연장이 얼마, 휴일이 얼마, 그리고 포괄임금 산정 방식에 지급하는 것에 명시적 동의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좀 작성을 하고, 그 부분에 일정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그 해당되는 포함되는 임금이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포괄임금 계약으로서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계약서를 많이 보셨을 텐데, 또 작성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 업무 특성상 월 한 33시간 정도 연장 근로가 발생을 한다 라고 하고, 휴일 근로는 한 8시간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연장 수당 얼마, 휴일 근로 수당 얼마 이렇게 명시를 해서 포괄임금을 산정을 해야 하고요.
이 산정 33시간은 1.5배를 해서 계산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실제 계산된 금액보다 불리함이 없도록 정확히 나와서 실제 300만 원을 지급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포함되는 계약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형식으로 명시를 하는 포괄임금 계약 형태를 운영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제 지급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임금 구성의 체계는 기본급, 식대 또는 법정 수당,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포괄임금 계약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제분에 대해서는 어떤 걸 공제를 하냐 부분인데, 제가 임금을 하면서 첫 번째 모두에 그런 말을 했었죠. 임금은 원칙이 있다. 전액불.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임의적으로 공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임금에 대해서. 다만 예외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금액들, 이런 것들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득세와 사대보험 부분들이죠. 그래서 아마 소상공인 여러분들에서도 이제 임금 계산 산정을 했을 때 공제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득세는 아마 그 국세청의 표준 보석이나 아마 이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거로 생각하는데, 아마 사대보험에 대한 문제가 가장 이제 곤혹스럽고, 또 실제 질문을 하게 되면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장 사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사대보험에 우리 이 직원이 대상자가 되는지요? 또는 사대보험에 가입하면 안 되는, 가입을 안 해도, 원하지를 않는데 가입을 안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간단히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그 사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죠. 그리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보험 요일이 있고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고 해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부담금, 사용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50%, 50%를 부담을 반반을 하고 있고요.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부담률만 반반을 하고 있죠. 그래서 0.8%가 실업급여의 그 근로자의 공제로 고용보험에 공제를 하고 있고요.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업종에 따라서 전액 회사가 부담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근로자의 임금에서 나타나는 것은 국민, 건강, 고용보험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소득세, 주민세, 이게 이제 공제보험으로 나타나는데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이 그 건강보험 요율이 약간 오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요율이 건강보험만 보면은 6.86%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률이 6.99%에서 약간 오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 때문에 노사가 모두 원하지 않아서 가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하면, 일정 요건의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가입을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내년 7월부터 0.8%에서 0.9%, 0.1%가 인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공제 항목은 아마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제가 임금별로, 연봉별로 공제 항목을 대략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임금 대장이나 임금 산정을 할 때 지급분에 아마 국민, 건강, 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가 주민세입니다. 아마 이런 형식으로 해서 임금을 산정을 해서 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를 하실 겁니다. 여기서 제가 좀 하나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알바에 대한 사대보험료, 아르바이트에 대한 사대보험료의 적용 기준이 가장 아마 많은 질문이 있고 궁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가 표를 좀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채용하고 있는 아르바이트가 1개월 미만이냐 또는 1개월 이상이냐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됩니다. 자,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적용이 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1개월 미만의 아르바이트를 채용을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은 근로자인 경우는 실업급여에 해당되는 부분만 0.8% 부담하면 되겠죠.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금은 없으니까 이 두 개만 가입을 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1개월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월 8일 이상, 월 8일 이상, 즉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우리 근무가 아르바이트가 한 60시간 이상. 근데 대부분들이 주당 15시간 이상이 되면 60시간이 넘기 때문에 아마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부분들이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근로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1개월에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아까 60시간의 1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60시간 이상인 경우와 미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에 60시간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다 가입이 해야 하는데 1개월에 60시간 미만인데 3개월 미만자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산재보험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3개월 미만인 경우에. 근데 3개월 이상인 경우에 60시간 미만이지만 3개월 이상을 근무하는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고요. 원칙적으로.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게 과태료나 가산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를 좀 기억을 하셨다가 이런 경우에는 가입을 해야 하는구나. 또 이게 가입을 하는 게 만약에 그 산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가입을 안 했을 경우에는 또 사업주에게도 많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정부에서는 이런 4대 보험 부분에 대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담을 그나마 좀 덜어주기 위해서 두루누리라는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 대상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루누리란 말. 그래서 이 두루누리 하게 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한해서 최대 36개월에서 80% 수준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조건은 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근로자가 10인 미만이어야 돼요. 근데 10인 미만들은 소상공인에 많이 해당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인 미만이 하고, 두 번째가 월급이 220시간, 220만 원 미만 근로자여야 합니다. 220만 원 미만 근로자. 그래서 근로자 10인 미만, 월급이 220만 원 미만 근로자라고 하면 두루누리를 신청을 해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80% 수준을 감면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신규 가입자는 최근에 1년간 사회보험에 대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 이미 신청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제한을 받는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셔서 고용을 하고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 평균 임금이 200만 원인 경우에는 실제 연 한 86만 원 정도, 월 지원금이 한 7만 2천 원 정도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적은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연간 100여 명 정도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각의 지원금이 돼야 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이 부분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금에 대한,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주휴수당에 관한 게, 그다음 최저임금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임금의 산정을 했을 때 어떻게 산정을 하는 부분이고, 공제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임금 명세서 작성 및 교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아니, 임금 명세서 우리 그렇지 않아도 사업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데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돼? 우리 알바를 하는데? 아마 이런 의구심을 가진 소상공인 여러분들 있을 거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임금 명세서가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올해 2021년 11월 19일입니다. 11월 19일부터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임금 명세서에 대한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를 해서 이걸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들으신 분은 들으셨겠지만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혹여라도 이것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좀 영업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지금 작성을 하는 것이 참 저도 이걸 설명하는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송구스럽긴 한데 또 이걸 몰라가지고
또 다른 어떤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간단히 설명을 할 거니까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좀 하시고, 아니면 이걸 뭐 지금 다른 쪽에 대행을 하는 쪽에 있다라고 하면 근로자에게 명세서도 앞으로는 교부를 해서 작성을 해서 교부를 해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달라고 좀 요청을 하시는 것이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보시면 임금명세서 부분에 대해서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좀 제가 옆에 표를 좀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럼 어떤 내용을 작성을 해야 하느냐,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명세서에는 성명이라든지 생년월일, 사원번호, 보통자서 아마 소상공인 여러분들 성명, 생년월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명세서에. 두 번째로 당연하겠죠. 임금 총액과 항목별 금액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임금 총액은 얼마이고, 아까 뭐 기본급이 얼마이고, 만약에 식대를 준다면 식대가 얼마이고, 지급되는 임금의 항목별, 공제는 뭐 소득세가 얼마이고, 주민세가 얼마이고, 실제 사대보험 각각 항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항목에, 이게 좀 가장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각 임금의 항목별 계산 방법을 등 임금 총액을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연장근로가 발생, 연장수당을 지급을 했어. 그럼 연장수당이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뭐 아까 시급이 얼마에서 아니면 통상임금이 얼마여서 이것을 어떻게 산정을 해가지고 50% 가산해서 몇 시간에 연장근로가 발생해서 얼마이다. 이런 계산 방법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일수. 그러니까 뭐 휴일 빼고 실제 근무일수가 뭐 20일, 15일, 10일 그 다음에 실제 총 근로시간 수. 그 다음 연장 근로나 야간 휴일이 있다면 해당 근로시간 수. 이런 부분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상당히 번거로울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걱정스럽긴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하도록 11월 9일 이후부터는 법이 개정이 돼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임금의 공제 항목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임금이 언제 지급되는지 부분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좀 보시면 임금명세에서 제가 예시 샘플을 좀, 이게 뭐 노동부에서도 이 작성 예를 지금 드린 건데, 지금 여기에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형식으로 아마 작성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임금명세에서 지급일이 언제, 그 다음에 성명, 그 다음에 생년월일, 그 다음에 이제 세부 항목에서 지급의 항목, 지급되는 거, 혹시 우리 회사에는 뭐 기본급이 있다면 기본급, 뭐 식대가 있다면 식대에 해당되는 금액을 명시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제분해, 우측의 공제 부분에 보면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고용보험 부분이고, 그 다음 중간 부분에 보면은 근로일수, 며칠 근무하는지, 실제 총 근로시간 수, 그다음 연장 근로, 휴일 근로, 야간 근로가 있다면 해당 근로시간 수를 작성하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계산 방법, 연장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금액인지, 야간 근로는 어떻게 계산돼서 나오는 것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어떻게 해서 계산되는 금액을 계산 방법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해당 사항이 없는, 뭐 우리는 연장, 야간, 휴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굳이 작성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 표에 양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 참고해서 기재를 하고, 이 기재된 임금 명세서를 어떻게 한다?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옆에 나온 것처럼 또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여기 보시면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에 30만 원, 2차에 50만 원, 3차 이상은 100만 원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고 하는 게 노동부 입장이고요. 그리고 임금 명세 기재하는 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와 같이 과태료를 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임금명세서의 작성 및 교부에 있어서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 제가 이 표로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임금명세서 기재의 예외 사항에 나오게 해서
30일 미만의 일용 근로자. 30일 미만의 일용 근로자. 근데 대부분이 30일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럼 작성을 안 하냐 그건 아니고 생년월일이나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굳이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상시 4인 이하 사업자, 그러니까 아까 5인 미만 근로자이죠. 5인 미만. 5인 미만 근로를 채용하는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는 뭐 가산임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예외 조항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했던 명세서를 작성해서 필수적 기재 사항들을 작성을 해서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 생년월일, 임금 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 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수, 임금 금액, 항목별 임금 계산 방법 등이 명시가 돼서 11월 19일부터는 기재하이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하셨다가 혹여라도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뭐 임금 명세서 교부를 할 때 뭐 나중에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뭐 이런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받게 되면은 뭐 이게 확인서에다가 이렇게 좀 서명을 하거나 뭐 이런 형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메일로 이렇게 송부를 한다라고 하면 좀 수신 여부를 좀 확인을 해서 좀 보관을 하는 것이 혹여라도 향후에 불미스러운 어떤 다툼을 최소화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아마 소상공인에 대해서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일 수 있겠지만 이게 11월 19일부터 새롭게 임금 명세서 작성과 교부의 의무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임금에 관한 사항을 좀 알아봤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주휴수당에 관련된 부분들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일일 15시간 이상 근로자, 개근한 근로자인 경우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비례해서 산정하는데, 뭐 산정은 제가 아까 일주 소정 근로 시간을 5로 나누면 된다고 했던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시급에 포함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총 시급의 6분의 1이 주휴수당, 6분의 5가 기본 시급. 근데 기본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당연히 높아야겠죠. 그렇게 구분을 해서 포함하는 임금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최저임금 부분에서는 식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3% 초과되는 금액, 월 최저임금이 환산되는 3% 초과되는 금액, 내년에는 2% 초과되는 금액 부분들이 혹여 최저임금으로 식대로 나가거나 복리후생으로 나가는 금액들은 최저임금에 일부 포함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중요한 부분은 임금 산정에 있어서 공제 같은 경우에는 그 10인 미만인 경우나 220만 원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는 두루누리라는 지원보험 제도를 통해서 80%까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임금 명세서 관련해서는 11월 19일부터는 실질적으로 명세 필수 기재 사항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했던 지급일, 그 다음에 기본 인적 사항들, 그 다음에 그 임금의 구성 항목들, 공제 항목들, 근로일수 등을 기재해서 교부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임금에 관한 부분들을 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채용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근로계약서 작성인가. 아마 이 부분은 많이 최근에 좀 논쟁이 되는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아니, 우리 뭐 알바하는데도 무슨 계약서를 작성해, 뭐 이런 부분이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 부분을 좀 소홀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사용자에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약속된 내용들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향후에 어떤 분쟁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하나의 기준일 수 있다 보니까, 당연히 좀 작성을 해야 하는 거고요. 또 사용자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기재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또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계약직인 경우에는 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조항이 있고, 일반 근로자 정규직인 경우에는 500만 원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이 문제 때문에 뭐 간혹 그 근로자 간의 다툼이 있어서 그만뒀을 경우에 미처 그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 이 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를 신고를 해서 사업주가 또 처벌을 받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데, 그럼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냐, 이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등 일하는 데 필요한 근로조건들을 적어 놓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것을 작성을 하게 되면 근로자, 사용자 각각 한 부씩 나누어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는 이와 같이 일반 근로자와 계약직인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기재사항, 명시돼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근무장소 뭐 이런 사항들은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계약직인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 만약에 아르바와 같이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면 근로일별, 근로시간, 그러니까 언제 근로를 하고 몇 시간을 근무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와 같이 벌칙 조항이 있기 때문에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제가 계약서 양식을 좀 하나 가져와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나와 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누구와 계약하는지에 대한 명시, 당사자가 있어야겠죠. 뭐 예를 들면 어느 영업점의 누구와 뭐 홍길동, 당사자, 근로자가 누구인지,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작성하는 내용이 있어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계약기간이 아르바이트가 있다면 언제에서 언제까지 근무를 한다라는 것을 명기를 합니다. 보통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우리가 이제 비정규직이라고 많이 하죠. 계약기간 정한이 없는 경우는 보통 정규직 근로자라고 하는데, 만약에 5인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경우에는 말로만 실질적으로 너 뭐 1년만 근무해, 몇 개월만 근무해 라고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종료를 하려고 보니까 아니, 나는 정규직이다, 나는 계약기간이 없다, 이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 근로자와의 계약 종료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보니까 실제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는 이렇게 기간 부분들을 명확히 명시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근무 장소. 이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무 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업무는 어떤 내용인지, 뭐 구체적은 아니더라도 뭐 사무 업무, 뭐 아니면 뭐 판매직이라든지 뭐 이 정도까지는 좀 기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근로시간이 중요하겠죠. 왜? 근로시간은 뭐하고 연관이 돼 있다? 임금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소정근로시간, 제가 아까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합의한 시간이기 때문에 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그리고 쉬는 시간은 얼마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되는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소정근로시간을 만약에 이게 하나라도 이게 누락이 되어 있으면 사실은 또 이 하나하나 조문에 과태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주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항목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다가, 또는 이 양식을 좀 참고를 하셔서 좀 체크를 해서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무 장소, 그 다음에 근로 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예시같이 11시에서 22시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꼭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변경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1시부터 했는데, 어느 순간은 좀 일찍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총 시간은 동일하지만 시업과 종업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단서 조항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3시에서 22시까지 하되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뭐 근로 시업 시간과 종업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시간을 좀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유연하게 하신다라고 하면 거기다 단서 조항을 입력하시는 경우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소정근로 시간을 13시에서 22시까지 했는데 이 시간을 줄이거나
늘린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계약서 내용이 변경이 돼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임의적으로 이걸로 해놓고 만약에 야, 좀 시간 이게 좀 아르바이트 시간 꺾기란 말도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임의적으로 임금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줄이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해서 계약서가 변경이 된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다. 만약에 임의적으로 깎아서 임금을 적게 주게 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임금 부분들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을 할 수 있다. 뭐 휴업수당이라는 개념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소정 근로시간을 작성할 때 조금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업무 내용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변경이 될 거라고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단서 조항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계산 및 매장 관리를 하는데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뭐 다른 업무를 뭐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하게 되면 굳이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할 수는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근로시간 부분에서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가 우리 불가피하게 우리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13시에서 20시 또는 뭐 보통 이제 09시에서 18시까지 하는데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면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여기다가 사전에 계약서에 동의, 뭐 업무상 필요에 따라서 연장 근로 및 야간 근로를 하는 것에 할 수 있다. 또는 뭐 연장을 하는 게 동의한다라고 해서 동의서를 별도로 계약서에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받기도 하지만 계약서에다가 동의 양식을 해서 하는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무일은 뭐 예를 들어서 주 5일 근무한다면 5일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화수목 또는 뭐 금토일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근무일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금방 말씀했던 것처럼 각각에 따라서 근무일을 좀 달리 적용해서 명시를 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휴일, 제가 주휴일 아까 이야기했죠. 근무를 하지 않지만 쉬는 날, 유급으로 쉬는 날, 그것이 언제인지 일요일일 수도 있고 평일일 수도 있고 그 시간에 해당되는 건 주휴일도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임금 시간급이면 뭐 얼마, 만약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라고 하면 기본시급 총 얼마인데 기본시급 얼마, 주휴수당 얼마. 그래서 기본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뭐 지급했느냐 아니 이런 부분이 다툼이 없도록 하시는 부분들의 명시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는 뭐 시간급인 경우에는 8,720원인데 8,720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주휴수당을 주 5일에서 일을 8시간에서 40시간 하면 한 5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실제 나가는 금액 부분들은 그래서 만약에 주휴수당을 포함되는 개념이라면 그 부분 좀 명시를 해야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임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25일, 그리고 임금의 지급 방법은 직접 지급할 건지 통장에 입금하는, 보통 통장에 맞으면 거기다 체크를 하셔서 이 작성하는 기본 형태를 좀 맞추셔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휴가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기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연차 휴가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혹시 5인 이상이거나 우리 사업장에 특별한 휴가가 부여되는 거라고 하면 휴가에 대한 부분들도 기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기재된 거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한 분은 교부를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표준근로의 계약서라고 해서 제가 양식을 좀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런 형태로서 최소한의 우리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좀 보관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보관하는데 계약서도 필수 기재사항, 명시돼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표인 것처럼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설명했던 근무 시간, 그 다음에 근무일, 휴일, 임금, 그다음 휴가에 관한 사항은 명시된 것처럼 반드시 명시를 해서 교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아서 어떤 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아마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대부분이 아실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인데 효력이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청소년이니까 시급 8,000원으로 주겠다.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지각하면 1분당 벌금 10,000원이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1분당 계산해서 해당되는 임금을 공제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1분 지각했다고 해서 많은 금액, 그 이상을 금액하는 것은 이거는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한다. 부분이고, 우리 이제 워낙 구인이 어렵다 보니까 일정한 근무를 하지 않으면, 뭐 예를 들면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마지막 회에는 월급을 지급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이게 돼야 하는데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수습을 두는 경우인데 수습 기간 동안에는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물론 아까 제가 수습이 단순 노무직이 아닌 수습 같은 경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시급의 90%까지는 감행할 수는 있겠지만 임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뭐 예를 들면 3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겠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했을 때 일부 대부분 우리 소상공인께서 잘 하고 있지만 이런 형태의 부분들을 계약하는 형태로 한다라고 하면 그 계약을 하는 자체를 한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금 2시간에 걸쳐서 임금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근로계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마 최소한 정도로 우리 소상공인 정도가 이 정도면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은 부분을 정리해서 했기 때문에 혹시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서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 남겨놓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